여야가 내년에는 민생을 챙기겠다고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지만 쟁점 법안 등을 둘러싸고는 충돌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여부와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도 주고받고 있는데요. 최수영 시사평론가,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 모시고 정치권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내년도 예산안 일단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렇지만 넘어도 한참 이제 법정 시한을 넘겨서 이렇게 처리된 상황이었습니다. 그간 참 우여곡절도 많았고 이 주제를 가지고 참 많은 질문도 드렸었는데 일단 짧게 통과된 후 전반적인 상황과 좀 소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여야가 합의를 이루어낸 그 예산안이라 뭐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대단히 좀 많이 아쉬운 그런 그 예산안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올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는 사실은 이게 문재인 정부가 짠 예산으로 국정을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운영을 한 거란 말이죠. 오롯이 이제 올해 짠 예산이 이제 윤석열 정부가 내년에 할 수 있는 그렇게 펼칠 수 있는 그런 국정 예산이었는데 사실상 그 핵심적인 내용이 이제 좀 민간주도 성장으로 가보자 이런 거였는데 공공 위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지금 민주당 안이 많이 반영이 됐다. 그러니까 지역화폐가 한 3,500억 원 반영됐다든가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는 6,600억 정도 반영된 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표 예산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윤석열 정부가 어쨌든 이것을 받아들여서 하긴 합니다만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가 좀 자체적인 국정 철학을 가지고 꾸려갈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좀 축소됐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더군다나 이제 소득세도 1%밖에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법인세. 거의 법인세죠, 법인세.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우리 그 정부가 내년도 경제 예측을 지금 1.7%포인트 상승한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OECD 예견이나 한국은행보다도 우리가 낮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굉장히 그만큼 내년에 글로벌 경제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조금 약간 말하자면 민간 소득에 민간 주도에 좀 마중물을 좀 해보자는 그런 측면에서 소득세 이제 법인세 이제 3% 이상 얘기를 했는데 네. 어쨌든 그것도 1%에 그쳐서 전반적으로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저는 경제를 운용하면서 그러니까 이른바 법인세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좀 더 우리가 국회에서 추후 논의를 좀 하면서 적정을 찾아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좀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3조가 또 순감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3년 만에. 그런 어떤 예산, 긴축 예산인 만큼 잘 운용해서 그래도 좀 필요한 부분들은 내년에 또 추가로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거는 여야 합의의 정신이 살린 거니까 네. 뭐 존중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합의했다는 데는 의미를 두지만 내용 면에서는 새 정부 운영 기조가 다 반영되지 못한 면에서 아쉽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저는 요새 여권 쪽 이렇게 발언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느 정부가 자신의 예산안 내보내서 100% 통과된 정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도 평균 4조 내지 5조 예산 삭감했거든요. 예, 그래서 약간 좀 사회 분위기가 반민주적이랄지 무슨 일방적으로 막 여당이 마음대로 하는 게 옳은 것 같은 분위기는 좀 이건 위험 징후다 네. 이렇게 보고 저는 누구보다 그 주호영 대표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물론 박홍근 대표도 칭찬해야 되는데 박홍근 대표는 사실은 법인세 인하와 그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에 대해서는 본인의 신념이기 때문에 끝까지 내가 이건 안 하겠다라고 얘기한 바 있어요. 네. 그런데 한 발 물러선 거 아닙니까? 대승적인 협치를 위하여. 그래서 칭찬하고 싶지만 왜 제가 주호영 대표를 더 칭찬하고 싶냐? 보면 마지막까지 대통령실에서는 이 예산안 타협안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안이 통과되는 당일 그날도 어떤 보도가 났냐면 크리스마스 전에 예산안 통과 안 된다 이런 보도가 났거든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경한 입장을 표현했다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주호영 대표가 사실은 박홍근 대표는 신념을 걸었다면 주호영 대표는 현실적인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했을 거다. 예, 그래서 주호영 대표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대통령 중심제의 한계로 늘 얘기되는 게 이게 대통령의 그립이 언제든 세다는 거예요. 정도의 차는 있지만 이번 예산안이 이렇게 늘 계속 지연되는 과정에서도 네. 음으로 양으로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입장이 여당의 발목을 잡는 족쇄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예산과 관련하여 미국처럼 국회가 예산안을 짜는 방식으로 가든지 순수 대통령제에 맞게
뭔가 연말마다 이렇게 예산 때문에 국회가 국민적 고뇌가 되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획기적인 안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예산안은 처리됐고 그 예산안 합의하면서 발표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달 28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일몰제로 이번 올해 안에 이제 폐지돼 버리는 법안들 역시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들 한 5가지 정도 되는데 이게 굉장히 좀 충돌되는 지점들이 많아서 과연 28일 본회의 때 처리될 수 있겠는가라는 데는 아직까지 좀 의문점인 것 같거든요. 평론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내일 이제 월화 이틀 양일간 상임위에서 아마 치열한 격론이 예상되는데 이 3가지 법안이 사실은 근데 그중에 하나는 이미 법사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한 통과가 된 거죠. 민주당이 일몰제 법안은 지난번 화물연대가 이제 그 파업 과정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이거를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파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그럼 일몰하고 논의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민주당에게 법안을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이제 이 문제는 지금 여야가 협상의 이제 대상으로 가야지 이미 민주당이 본회의 직전에 법사위까지 갔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제 좀 어떻게 처리될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근로시간 8시간 연장하는 이 문제가 약간 이 문제는 연동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게 지금 사실 그 30인 이하 사업장,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게 굉장히 힘든 사안이거든요. 노동자의 그 노동권도 있지만 노동자의 인격권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이 영세업자들의 사실은 인력에 대한 그 고용의 문제, 어려움 이런 것들이 지금 정교하게 맞물리고 있어서 이런 것들 특별 연장 근로에 관한 것들은 좀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는 걸로 제가 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러니까 화물연대의 그 지금 안전운임제 3년 연장하는 것, 이 문제가 좀 연동돼서 처리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오히려 쟁점은 저는 이 건강보험 국고 재정에 대해서 이게 사실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렵다. 이게 재정 건전성 강화 좀 이런 부분에 배치된 측면이 있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어쨌든 5년 안을 지금 내세우는 그런 상황이라 5년 유예. 5년 예. 유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절충할지 이 문제도 좀 핵심 쟁점인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법안들이 만일 올해 통과가 되지 않으면은 내년에 실질적으로 지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안전운임제 같은 경우는 지금 기업이나 어떤 일각에서는 이게 과연 강제로 법을 하는 게 맞느냐. OECD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만 법으로 강제하지 나머지는 표준운임제 같은 권고적 성격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함께 논의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틀 정도 좀 시간은 없지만 상임위 과정에서 조금 더 치열하고 심도 있게 좀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는 국민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민생 법안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야가 사실 정략적이나 당파적 접근보다는 조금 더 어떻게 하면 내년에 어려워진 경제 여건에 그건 민생이 좀 더 부담 가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이것이 반영될 수 있느냐 그 차원에서 좀 대승적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충분히 토론을 통해서 합의점에 다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건강보험 일반회계 지원 부분은 이게 무슨 민주당 정권일 때 하고 국민의힘 정권일 때 안 하고 이런 사안이 아닙니다. 네. 이거는 오랫동안 컨센서스가 여야 간에 국가 전체가 이루어져서 건강보험 재정의 20%에 해당하는 그 재정을 일반 회계에서 지원하게 돼 있어요. 국고로. 다만 예. 그 일반 회계에서 지원하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20%를 지금까지 어떤 정부도 지킨 적이 없는 겁니다. 이건 오히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보다 문재인 정부 지원액이 프로테이지가 좀 작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건강보험의 미래의 적자, 2040년 적자를 지금 걱정하면서 건강보험 개혁안이 나왔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동안에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던 그 지원액을 그때까지 채우면 30조 정도를 채워줘야 되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 30조를 국고에서 채워주지 않으면 사실 이건 누구에게 부담이 되냐? 이게 뭐 민주당만의 부담이 되냐? 아니고 국민 전체의 의료보험료,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문제는 예를 들면 이게 지금 민주당은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일몰제 자체를 없애자는 거예요. 근데 5년 해보자 이렇게 타협안 내놓은 거고 정부에서도 이거는 뭐 저는 뭐 3년으로 일몰제를 하고 3년 후에 논의하자 이럴 수는 있지만 이 자체를 폐기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건 쟁점 사항이 아니고 네. 그다음에 안전운임제는 다들 알다시피 본래 정부 아닙니다.
이게 연장안이 3년 연장하자고 예, 했던. 이게 정부가 예. 원래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안을 화물연대가 안 받고 파업했잖아. 혼내줄 거야. 안전운임제. 그래서 이번에 없애버릴 거야. 그래서 이 뒷부분은 이제 사실은 뭐 이게 정책적으로 노조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겠다는 의지 표현이긴 한데 사실 합리성은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오늘까지도 이제 원희룡 장관은 기존 정부 입장 변함없다 이렇게 뭐 밝히고 그렇겠죠. 근데 원희룡 장관이 여당 원내대표인가요? 이거 진짜 큰 문제입니다. 이 정부와 정부 여당이 협치의 기초를 마련해야 되지만 지금은 거꾸로 정부 여당이 그러니까 정부가 여당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에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정부가 냈다. 이거를 다 알고 있는데 정부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우리 안 할 거야. 그럼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쟁점이 되는 건 30년 미만 그 중소사업장에 대한 소위 연장 8시간 연장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노동조합이나 노조와 대화를 해서 얼마나 유연할 것인가가 오히려 쟁점이 될 것 같은데 네. 이 경제가 어렵고 이러니 저는 이 부분도 안전운임제에서 여당이 강경 입장을 좀 물러서면 이 역시 민주당도 조금 타협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두 개 사이에 예, 타협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2년 아예 폐지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건강보험. 국민의힘은 지금 그게 아니라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네, 것이 네. 가장 쟁점이라고 네, 하지 네,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아예 폐지를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2년 연장을 하자 일단 시급하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거기에서 한 중간 네, 지점을 저는- 찾을 것 같다. 예, 그리고 이게 그- 가장 쟁점이다. 안전운임제도 지금 묶여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 두 개는 사실은 같이 논의를 하고 내년도 경제 상황이나 노동계 상황이나 이런 걸 좀 여야가 객관적으로 보면서 타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28일 본회의가 열리는데 그때 처리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새해에 새롭게 이제 이게 법안이 폐지되지 않고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뭔가 조치들이 마련이 27일, 되니까요. 20, 그러니까 그 월화 이틀이면은 충분히 논의가 될 걸로 봐요. 왜냐하면 저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죠. 이제 논의하는 과정에서 안전운임제 얘기에 대해서는 그럼 이제 표준운임제 얘기도 한번 같이 논의해가지고 그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앞으로 이걸 향후 일몰 법안을 연장한다 하더라도 향후 어떻게 좀 우리가 사회적인 그런 논의를 거쳐가지고 왜냐하면 안전운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예. 그 차제에 그런 것들도 함께 논의하는 정도가 좀 국회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 생각입니다. 근본적으로 다시 처음부터 들여다보겠다라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러기엔 이틀 시간이 너무 짧잖아요. 이게 네, 짧은 네, 시간 네. 안에 그걸 다 네. 논의하기는 좀 어려울 그래서 것 아까 저도 같아요. 최 의원님 말씀대로 이 두 가지 법안이 아마 정치적인 협상 능력에 따라서 조절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준비 상황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금요일에 당원 투표 100%의 결선 투표까지 도입하는 방향으로 당원 개정안 최종 의결됐고 오늘 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SNS에 글을 올려서 선관위원장으로 유흥수 상임고문 내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굉장히 속전속결로 전대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 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3월 초 전대가 정말 유력할 것 같습니다. 거의 이제 아마 시계를 역산을 해놓고 지금 맞춰 나가는 그런 지금 형국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올해 안에 전대 룰이 어느 정도 그 이제 틀이 잡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사실은 내년 3월 9일인가가 이제 그 비상대책위원회의 그러니까 임기 종료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아마 그 앞뒤 어간으로 해가지고 이제 전당대회가 열릴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어쨌든 지금 100% 결선 투표안 그다음에 또 저 쟁점이 되고 있죠. 쟁점이 아니라 이제 더 어찌 보면 변수가 될 결선 투표제 도입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가지고 국민의힘에서는 과거 15년 동안의 선거 패턴, 당내 선거 패턴이 아니라 새롭게 지금 선거 패턴이 이제 이루어질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이걸 예측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사실 지금 80만 당원 가운데 2030 세대, 또 예. 일반 MZ 세대라고 얘기하는 뭐 포함해서 젊은 세대들이 33%에 이르렀고 60% 이상 기존의 많은 수치를 확보했던 그 고령층 당원들이 줄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지금 당비 3개월 동안 1,000원씩만 내면 3,000원씩만 꾸준히 내면은
책임당원장을 획득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이제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수도권에서도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서 네. 오히려 저는 당협위원장들의 오더가 내려가는 정치가 이런 게 안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수도권 내에 있는 많은 당협위원장이나 의원들은 실제로 총선에 많은 시계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 과연 이렇게 지금 100%를 했다고 그래서 이것이 과연 이제 특정 후보에게 뭐 이른바 흔히 얘기하는 친윤 후보들이 유리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된 이상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결선 투표가 도입됐기 때문에 네. 말하자면은 출마에 대한 부담이 좀 덜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출마할 것 같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1, 2위로 단일화 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선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당권 후보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도 내가 담보하겠다라고 그 약간 양면된 것 같지만 이 두 가지 핵심 메시지를 얼만큼 당원과 이런 대의원들에게 얼만큼 잘 내느냐. 네. 저는 이 부분이 핵심이 될 거라고 보고요. 특정 후보에게 뭐 이게 당신 100%라서 유불리가 된 아주 뭐 유리해졌다. 저는 그렇게 보기는 조금 좀 약간 그 분석은 좀 약간 과학적이지 못한 분석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당원 구성 비율이 과거와는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조건 다 친윤에게 유리한 구도가 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자 다른 당에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우선 유승민 전 대표를 당선시키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 굉장히 고심하고 그 결과 당원 100%를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서 결선 투표까지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승민이란 존재가 없었다면 뭐하러 당원 100% 굳이 이렇게 무리를 해가면서 바꾸겠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론가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기획한 사람 뜻대로 되겠냐? 안 그럴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라 네.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제 당원 아까 구성 비율이 말씀하신 바뀐 것 때문에 그렇다고 뿐만 보시는 아니라 거죠?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늘 정치를 바라볼 때 민주당은 왜 존재하지? 국민의힘은 왜 존재하지? 보수가 보수라는 말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보수적으로 했을 때 국민에게 이득을 주어서 존재하는 거고 진보도 진보라는 말 때문이 아니라 진보적 정책을 쓰면 예를 들면 청년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한다거나 뭐 이래야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아주 핵심적인 단어는 총선 승리를 위해 어느 게 더 낫느냐는 겁니다. 근데 지금 두 개가 충돌하고 있어 보여요. 뭐가 충돌하냐면 유승민 전 대표로 상징되는 개혁 보수의 기치가 네. 총선 승리를 담보할 거냐 아니면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니 돌격 앞으로 할 수 있는 100% 친윤 정당 대통령실 이중대가 돼야 이게 총선 승리를 담보할 것인가. 이 두 개를 놓고 진지한 당원들이 정말 깊이 고민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솔직히 민주당 입장에서 얘기하면 되게 친윤 100% 정당이라는 건 태극기 중심에 똘똘 뭉친 정당.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만약에 개혁 보수 정당이 돼서 인물이 다음 총선에 국민의힘 인물이 유승민 전 대표, 이준석 대표 그리고 젊은 층이 포진하면 민주당은 정말 두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 그 대표 선거가 전당대회, 예. 전당대회가 무슨 당원 100%뭐 이런 룰 가지고 막 언론도 보도하고 그러잖아요. 더 중요한 건 국민의힘이 개혁 보수 정당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국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정당으로 갈 것인지 어느 게 총선 승리를 위한 것인지 국민의힘의 기치가 뭔지 이걸 묻게 될 겁니다. 아마 국민들께서.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상황 여기까지 질문 드려보고 이재명 대표 수사 상황도 다뤄보죠.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해서 제3자 뇌물 혐의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검찰 출석 여부에 대해서 가장 관심인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SNS에 올린 글을 보면 28일에 광주 민생 경청 투어 일정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출석 안 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28일은 못 한다죠. 아. 이게 저는 이게 많은 그 토론 주제가 소환되냐 안 되냐 저는 이건 조율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네. 성남 FC 이 사안이 저로선 법리가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는 의심하기를 이재명 대표를 뇌물죄로 의심했거든요. 그래서 성남 FC 지금 후원금이라고 표현하는데 정확히 광고비죠. 예, 그리고 그 광고비 내역 그 광고비가 들어오고 나가는 내역은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다.
이거는 경찰 쪽에서 밝힌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게 갑자기 제3자 뇌물죄가 되고 그 제3자 뇌물죄면 그 제3자가 누구냐? 성남 시민이시고 그 공무원은 이재명이고 이게 어떻게 법리가 구성될까? 이런 거라 그리고 사실은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일정 때문에 못 가면 못 간다. 그래서 조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 사안은 자료를 보니까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서는 그냥 서면 조사만 해도 공범으로 적시된 저는 공범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네. 적시된 분들이 이미 기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소환해서 그 대면 조사를 안 해도 기소할 수 있는 정도로 수사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일정은 네. 충분히 조율할 수 저는 그렇게 있다라는 생각합니다. 저 말씀- 개인적으로는. 예. 예, 그리고 28일 날 광주 일정은 이미 잡혀 있던 거고. 예. 그럼 당내 기류는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당내 의견으로 기류는- 조율할 수 있다는 건데. 네, 당내 기류는 반반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50대 50인 겁니까? 거의 또 비슷한 비슷비슷한 비슷하게 비율인 겁니까? 왜냐하면 이 사안이 예를 들면 대장동으로 이재명이 돈 받았어 막 이런 거면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그쪽 수사가 잘 진척이 안 되는 걸로 보입니다. 중간에 김만배 씨 자해도 있었고 그래서 이거는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에게 제가 보기엔 이 정치보복 수사는 끝없이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완전히 탈탈탈 털었는데 A 대장동, B 뭐 C 뭐 그럼 이건 성남지청에서 소환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어떻게 보면 왜 저런 걸로 소환할까? 공무원이 열심히 일해서 성남FC 잘 되게 하고 성남FC가 6번이나 K리그 우승한 팀인데 그 팀을 잘 되게 하는 건 당연직 구단주인 이재명으로서는 당연히 시장으로서의 책무를 그게 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출석을 예.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있지만 또 그럼에도 거꾸로는 불구하고, 이런 게 예. 있어요. 민주당 내에서는 어머 왜 민주당만 탈탈 털어? 알겠습니다. 그리고 왜 김건희 여사는 조사도 안 하고 최은순 씨는 23억 관련하여 의심되는 정황도 있으면서 왜 무죄가 나와? 이런 정치 민주당으로서는 보복성 수사라고 바라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지 아니고 저는 100% 정치 보복 정적주기 그래서 수사라고 출석하지 말아야 믿습니다. 한다. 저는. 그런데 저는 출석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네, 이게 아무것도 이렇게 아닌 당내 것 기류는 같아서. 이렇게 50대 50 반반으로 나뉜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출석해야 한다라고 보십니까? 아니 당연히 검찰에서 그 조사를 위해서 불렀다 관련자이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이거는 가야죠. 그런데 가야 되는데 28일이 이미 일정이 있다고 하니까 저도 안 갈 것 같습니다. 네. 소환 조사 일정이야. 뭐 다음에 또 다시 잡으면 좀 되는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이제 말하자면 이제 민주당 그 이재명 후보 측의 대표 측의 뉘앙스는 대장동 탈탈 털다 안 되니까 이제 성남의 PC로 나를 뭐 한다는데 그건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고 왜냐하면 대장동 사건대로 중앙지검이 지금 조사하는 거고 이 사건의 법리적 구조는 대단히 좀 간단합니다. 법조인들이 그러더라고요. 매우 간단한 구조라고. 그래서 이거 9월부터 이제 성남지청이 조사를 시작했는데 한 4개월 되니까 이미 다 조사가 끝난 거죠. 이제 그래서 마지막 이제 그러니까 왜 그렇다면은 핵심 쟁점인 그 후원금을 받는 그 과정에서 뭐 후원금이든 광고비든 간에 받아서 네. 어쨌든 그 법인이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 인허가권자인 성남시장이 뭔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다들 이제 들어왔던 것이 많으니까 자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뭐 당장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건 아니지만 본인이 인터뷰에서 밝힌 것처럼 야 성남FC 운영하는 거 보니까 이재명이 대단히 잘하는구나라는 내가 정치적인 좀 이득을 얻는 게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것을 과연 이제 검찰이 얼마만큼 법적으로 입증해내느냐 관건인데요. 네. 저는 이재명 대표가 법조인이잖아요. 일단 정치를 떠나서 그래서 저는 이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대장동 쌍방울 이제 그 성남FC 그래서 이른바 대쌍성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쌍방울 사건은 이제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이제 있는 건데 아직 그 쌍방울 회장이 지금 해외에 있으니까 조사 진척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많은 부분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장이 날아가고 이제 여기 서면 조사든 네. 무슨 뭐 소환 조사든 계속할 것 같은데 과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한두 번 정도는 일정 조율하면서 안 될 거라고 얘기하지만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그러면 거부할 것이냐.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 좀 어떤 그 연결고리를 끊고 이런 부분은 내가 성남시장 때 재직했던 걸로 나타난 것들이니까 내가 나가서 깔끔하게 정리하겠다. 이런 방법도 고민이 될 책임 것 있는 것 같아요.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책임 있는 지금 방법 같아요. 여러 가지 수사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네. 한 번 나가면 어떤 건 나가고 어떤 건 안 그래서 나가기도 그런 고민도 애매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 다 안 나가기도 애매하고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시작점이라서 사실 그래서 2번이 굉장히 중요할 것 그래서 저는 같거든요. 차라리 이쯤에서 선을 긋는 것도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당이 입장 내지 마라. 내 문제니까 내가 나가서 하겠다라고 이렇게 예. 한번 선을 그어주는 것도 필요하고 사안에 따라서 그러니까 대장동 쌍방울 제가 성남FC라고 그랬는데 한 건씩 정도는 그래도 본인이 내가 법조인이자 정치인으로서 책임 있게 내가 소명하는 것도 나가서 그것도 저는 당당한 자세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예. 의견이 있습니다. 의견. 예. 우선 이 사안에서 저는 지금 말씀하실 때 정치적 이득을 말씀하셔서 제가 할 말이 네. 생긴 건데요. 예를 들면 그 정치적 이득이라는 게 매우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그 성남시 조례에 따르면 성남시장은 당연직 성남FC 구단주로 이 구단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이러저러한 행위를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재명 전 시장은 성남FC가 잘 되게 하기 위하여 그러면 열심히 뛰게 직원들 뛰게 하고 뭐 기업에 가서 광고비도 유치하고 뭐 이게 당연한 의무인 거거든요. 그 의무를 다했을 때 이때 법적으로 처벌받는 건 그러면서 개인적인 사익을 취했을 때예요. 근데 그 사익은 되게 돈이죠. 돈을 받았으면 검찰이나 경찰이 이렇게 고민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저는 거꾸로 이번에 제3자 뇌물죄로 정치적 이득이 이재명의 사적 이득이라는 그 얘기를 보도를 보는 순간 이재명은 정말 청렴한가 보다. 네, 그리고 정말 청렴하지 않고 한 푼이라도 받았으면 뇌물죄로 기소하려고 했을 텐데 그 부분은 포기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여야 정쟁이 아니라 이럴 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고민이 생깁니다. 내가 민원을 해결해 줬는데 그 민원의 대가로 민원인 중에 한 명이 500만 원을 저에게 정치 후원금을 줬을 때 누가 걸면 나는 제3자 뇌물로 걸리는 거잖아. 그럼 이 공인으로서 정치인, 특히 정치인이면서 행정관료인 시장들은 정말 고민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두산 유치하는 거요. 남양주 같으면 두산 유치하면 그 시장은 12년 해먹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 사안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역시도 소환 통보를 받아서 출석 여부를 고민하고 있지만 지금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인물이 이제 민주당의 노웅래 의원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당 내에서는 자유투표에 맡기겠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게 부결적으로 좀 흔히 가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어요. 짧게 여기에 대해서 그건 민주당-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노웅래 의원이 핵심적으로 뭐 때문에 동정 여론이 생겼냐면 노웅래 의원이 집에 부조로 받은 돈이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조 봉투를 다 이게 사실 여기에 돈이 있었는데 여기에 있는 돈을 빼서 검찰이 그거를 다발로 묶어서 불법 자금으로 바뀌었다면서 화면을 하나 제시한 게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걸 보면서 그리고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 이런 거 그리고 노웅래 의원이 지금까지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동정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예측할 수 없죠. 예, 저도 알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예, 짧게만 아마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21대 국회 들어서 3명의 체포동의안이 다 가결됐습니다. 근데 6천만 원, 뭐 나머지 돈이야 뭐 기소 안 됐으니까 모르겠는데 6천만 원에 대해서는 불법 자금 정치 수수 혐의가 분명히 있는 만큼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뭐 동정 여론은 이거 당내에서 판단할 문제겠지만 당론을 하지도 않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쨌든 그 국회가 국민이 선량으로 뽑아준 데 대해서 죄가 있다면은 그 떳떳하게 또 뭐 저는 당에서 논의하지 않고 정말 자유투표에 맡기는 게 맞다고 보고 정말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오는 과정에서 부결 사안이 난다 그러면 자꾸 이재명 대표에 연동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어서 네. 저는 뭐 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알겠습니다. 민주당만 너무 텁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